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48페이지 정비법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우리 이제 개발법도 배웠으니까 정비법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이 정비법이라는 건 일단 여기 30년, 40년씩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아파트의 소유자인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곳곳에 막 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부족해서 밤이 되면은 지상 주차장에서 막 차를 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도꼭지를 틀었더니만 녹물이 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더 이상 주거 환경이 불량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헐어가지고 새로 깔끔하게 이렇게 새로 자이 아파트 이런 걸 지어가지고, 원래 나는 이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방식이 이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 있던 권리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요게 딱 맞는 노래가 하나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자이다오. 요게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자, 그러면은 정비법도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도시, 군, 계획, 사업. 이 뭐죠?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렇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싹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서 사업을 하는 절차가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비 사업도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보면 정비 사업도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그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라는 걸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을 지정을 하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는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정비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랑 똑같은 건데 명칭을 좀 바꿉니다.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랑 똑같은 건데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요거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고시하고 해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개발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시 단계에서 사업 시행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근데 이 정비 사업에서는 제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실시 단계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분양 신청을 받는 단계입니다. 즉 여기 30년, 40년씩 된 오래된 아파트에 있던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여기 자기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 분양 신청하라고 분양 신청을 먼저 받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먼저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그냥 방식을 두 가지로 수용 하나, 환지 하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먼저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확인 절차로서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는 준공검사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준공인가. 똑같은 겁니다. 준공검사를 뭐 준공인가로 바꾸고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바꿔가지고 틀렸다 이렇게는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사업들은 항상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0회 이전에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정비법은 여기 권리를 바꿔주니까 환권에 관해서 다룬 법률을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348페이지. 목적, 그 다음에 뭐 연역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용어의 정의 좀 보죠. 간단한 것들 몇 개 보고 중요한 것들은 좀 나중에 볼 겁니다. 정비구역. 이러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못했고, 정비사업 이건 좀 나중에. 다음 페이지 노후불량 건축물 보시죠.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냥 읽어보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이니까 따로 볼 건 없는데 숫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박스 안에 보시면 C 있죠. 요거 좀 보죠. 요거. 그래서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350페이지 맨 밑에 있죠.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허물고 새로 짓다 이 말입니다. 그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동그라미 4번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서 기획에 준공된 후 거기 비추어져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서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런 것들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인데 요거 숫자 요것만 좀 바꿔내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설이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설입니다. 기반설. 근데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기반설을 정비기반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비기반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거기 박스 안에 녹지, 하청,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명난방시설 등 나오죠. 그 다음에 9번 이건 일단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정비기반시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거 놔두시고,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기반시설이긴 기반시설인데 이게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항 이런 것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랑 공항을 건설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뭐 항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맞는데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랑 공항 짓는 거랑 뭐 철도 만드는 거랑 항만 만드는 거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가로 5번 공동이용시설 보시면은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다음 페이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그 다음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정비사업이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6번 대지가 나오죠. 자,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다가 하나 쓰죠. 가로 열고 지목을 불문한다 이렇게 써놓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즉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일반적으로는 부릅니다.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라고 합니다.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정비법에서 대지라고 하면은 그냥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싹 다 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근데 일반적으로 대지라는 건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니까 보통은 지목이 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대지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주택단지는 그냥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주택법이랑 건축법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놔두시고 그냥 아파트 단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나오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거기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밑줄. 그래서 토지, 주택, 공사 등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토지주택공사 등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정비법에서는. 근데 이걸 저는 더 줄여서 앞으로는 주공 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공 등 이렇게 필기를 하면은 얘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주공등이라고 합니다. 주공등. 그 다음에 정관등 나오죠. 정관등. 요건 우리가 개발법 할 때 했습니다. 정관등. 자치법규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자들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를 일단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걸 규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가 만드는 건 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도 나왔었고 정비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정관등 이렇게 부릅니다. 정관등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고,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정비법에서는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349페이지 정비사업을 정리를 하시는 정비사업.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목차를 써놓고 목차대로 수업했는데, 정비법은 목차대로 수업하지 않고 일단 요것들부터 정비사업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비교를 하고 목차례에 들어가가지고 목차례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정비법은 계속 헷갈립니다. 절차에 들어가면 이 사업의 특징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어떤 사업들인지를 알고 이 정비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49페이지에 가로 2번에 나오는 정비사업, 요것도 보면은 일단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일단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의 특징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번 재개발 사업, 3번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오죠. 자, 사업의 특징들부터 읽어보면은,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개선사업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요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으시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두 번째.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이것들 정리 한번 해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어땠죠?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이런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아주 극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데가 어디였죠?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그래서 이걸 달동네 정비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저 달동네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이러한 것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이랑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그러니까 원래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원래는 여기가 재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재개발 대상 지역인데 원래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걸 싹 밀어버리고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죠. 이 반대편에도. 근데 이 지역은 정비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공동 이용시설도 되게 부족한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좀 개발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존의 주택을 보존하면서 여기에다가 가로등도 설치해주고 CCTV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조경도 해주고 하면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먼저. 그리고 나면은 주택은 소유자들이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요거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열악합니다. 여기는.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달동네 밑에 동네입니다. 달동네 밑에 동네. 우리 경찰서 맞은편에 저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오래됐죠 아마. 그래서 경찰서 맞은편에 그 푸르지오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렇게 밀집해 산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거기가 정비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중에. 이렇게 저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달동네는 아니지만 그 산 비슷한데 요런 데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사는지가 정해져 있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요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재개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오래된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상가들 밀집한데 아니면 공장들 되게 조그만한 공장들 밀집한 지역에서 여기 싹 허물어버리고 새로 그 종합 쇼핑몰 같은 거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재개발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여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그 다음에 각종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반포주공, 개포주공 하는데 그런 데입니다. 음마아파트 주변에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합니까? 도로 내지는 지하철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쇼핑 같은 거 하기도 편하죠.
다만 그 아파트가 낡은 겁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하주차장도 없고 수도꼭지 트니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겨울엔 난방이 안 돼가지고 난방비가 50만 원씩 나오고 이런데 살기가 힘들죠. 거기를 새로 허물고 새로 짓자라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 이게 사업의 특징들입니다. 사업의 특징들. 그래서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일단은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저 뒤쪽에 352페이지에 9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352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 자,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 근데 정비법에서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을 만들 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즉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비구역 안에서 권리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권리자가 토지 소유자 말고 등이니까 토지 말고도 몇 명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 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사업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같이 쓰고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까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아침부터 제가 외제를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소유자. 아래랑 위에가 차이가 나죠, 지금. 보면은 이쪽에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근데 여기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책을 한번 보면은 352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하는 놔두시고 그래서 옆에 박스에 옆에 페이지 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개선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 근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이게 중요해요.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만약에 내가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지는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지는 지상권자다. 이럴 때 내지는 뭐 임차권자까지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네, 해당하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지상권자는? 되죠. 임차권자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 지상권자까지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재건축구역이죠. 재건축구역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상권자는? 안 되고 임차권자는? 아무도 토지 등 소유자가 안 됩니다. 재건축구역에서는 내가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여기가 정비구역인데 내가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 될 수 있습니까? 네.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조합원 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 사람 조합원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토지 등 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지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땅, 이 사람들 건물 놔두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레미안 지으려는데 너는 조합원 아니니까 이 땅 빼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아파트 짓고 조경하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만들면 됩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를 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 땅을, 이 건물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파는 거죠. 안 파는 거죠. 시세가 1억이니까 내가 그거에 3배 쳐줄게. 3억 쳐줄 테니까 이거 팔고 나가라. 안 나가. 안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 절대 안 판다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알박기입니다. 이게 알박기. 우리가 듣던. 그러니까 알박기라는 게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도 알박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에서만 알박기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그때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게 매도 청구라는 걸 합니다.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라는 건 소유자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은 법원이 판단을 해보고 이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가격이 충분하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시세의 한 5배 정도는 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가격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강제로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 매도 청구라는 게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에서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리고 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상권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지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번지는 갑이 토지랑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고 3번지는 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에 지상권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지 토지는 정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 이런 걸 구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해볼 건데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그 다음에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합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해당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 건물만 가지고 있죠. 문의? 이런 사람들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니까 만약에 하나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정비구역 안에서 한 명이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서 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나중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어딜 갈 거냐면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383페이지 가보시죠. 383.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업 시행 방식. 이 세 가지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업 시행 방식 해서 자, 개선 사업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선 사업에서는 일단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책을 읽어보고 하죠.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밑줄, 혼용하는 방법. 섞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거기 스스로 밑줄.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스스로 하는 방식이니까 저는 이걸 앞으로 셀프 방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셀프 방식.
이 책마다 이 방식을 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셀프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즉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세 번째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입이 안 떨어지는데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인가받은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은 이 네 가지 방식을 섞어서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환지 방식,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네 가지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해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가받은 역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역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 방식이 사업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만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자, 일단 환지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어떤 거죠? 재건축에는 환지 방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중요한 게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자, 요거는 나중에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환지를 배웠는데 환지랑 똑같은 겁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환지 처분을 하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분양 신청 받은 저기 실시 단계 보면은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을. 그러니까 환지 계획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은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고 관리 처분 계획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역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식들마다 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 해주는 대상이. 그래서 1번 개선 사업에 여기 박스 안에 4번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한다고 되어 있죠? 주택. 예, 주택.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인데 그냥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 즉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 끝나고 나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개선 사업에서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을 건축물. 그러면 주택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주택도 건축물이 맞는데 그러면 주택 말고 다른 것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왜냐하면은 여기 사업 대상 지역이 여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들어가니까 상가를 재건축을 하면은 상가를 줘야겠죠. 공장을 재건축하면 공장 줘야겠죠.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합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보면은 주택 주죠.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랑 뭐까지?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주고 오피스텔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 오피스텔을 왜 공급하냐면은 일단은 저기 앞쪽에 가가지고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사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니까 사익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여기는. 근데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 고쳐 쓰자 이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거의 100% 사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요거는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로.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주로 원칙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개선사업 요거는 공공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달동네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데 그 마을 주민들한테 야 니네들 조합 만들어서 정비사업 해봐 라고 하면 사업이 될까요? 안 됩니다.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동네에 가로등 달고 CCTV 설치해야 되니까 돈 좀 내십시오 라고 하면은 마을 주민들 돈 내놓을까요? 그래서 시행자가 이거 해줍니다. 기반시설이랑 공동이용시설을 시행자가 확충을 해주고 나면 주택은 그때 이제 소유자들이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주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은. 근데 재개발은 달동네 밑에 동네죠. 저기 푸르지오 옆에 사는 사람들 돈 많을 텐데. 저 비싸겠죠, 저기. 아마도 안 받지만 저런데 형편이 나은 사람들 여기보다. 그 다음에 재건축. 음마아파트 주인들 부자죠. 반포주공, 개포주공 거기 사는 사람 한 명 아는데 진짜 부자입니다. 거기 부자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맡겨놔도 사업이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주인들, 공장 주인들 부자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이 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민간한테 맡겨놔도 충분히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 사업은 거의 100% 사익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런 데서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근데 이 사업성을 좀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오피스텔 공급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아마 나올 텐데 그 384페이지 가로 2번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밑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아무 데서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밑줄 연면적의 30% 이하. 자, 앞으로 공법책에서 요거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이거 같이 나오면은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역세권은 똑같은 의미가 1인 가구가 많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세권이고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법책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나왔다. 아, 여기 역세권이고 1인 가구가 많이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는 4인 가구가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을 이뤘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게 이제 1인 가구죠.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1인 가구가 많은 곳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했다라면 이런 데서 지금은 차라리 8평짜리 오피스텔을 3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훨씬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에서만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역세권으로서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이니까 재건축 사업,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의 사업성을 좀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데서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은 30% 이내까지만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역세권에 아파트 단지인데 오피스텔 동이 따로 있고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에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으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 주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뭐 주죠? 건축물을 줍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 주고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사업,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역세권에서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그 다음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 사업들마다 사업의 시행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공공이.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가 있고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의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1명 나옵니다. 일단은 공공이 주도를 하고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거에 따라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나뉘는데 우리 이제 그 개발법에서는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싹 다 누가 했죠? 지정권자. 정비법에서는 지정권자 대신에 시장 군수 등이라는 사람이 다 합니다. 정비법에서는 그 시장 군수 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좀 비싼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사업비가 몇 천억씩 하죠. 근데 막 조 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엄청난 권한을 가집니다.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인허가권을 내주면서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한다든지 기반시설에 도로 같은 거 설치를 원래는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같은 것들을 인허가권을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걸 줄여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줄여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이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입니다. 시장, 군수 등.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싹 다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민간이 주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재개발에서 한 건 비어있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가 있습니다. 20인 미만일 때. 자,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상업지역에서 빌딩들이 막 몰려있는 데다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 다 모이세요 라고 했더니만 건물주 한 17명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사장님들 모이세요 했다니까 공장 사장님들 한 12명 오는 거죠. 규모가 좀 있는 공장들은 공장 하나하나마다 규모가 크니까 토지 소유자들을 다 모아봐도 이렇게밖에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1명이랑 그 다음에 추진위원 5명 정도를 포함해가지고 5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까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임원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어도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감투를 쓰고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사람도 작은데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총회를 하면은 조합원들 다 모여야 되는데 대의원 회의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작을 때는 조합 만들지 말고 니네끼리 사업하라는 겁니다. 니네끼리 조합 만들지 말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애는 이 사람들 조합 만들어도 어차피 다 임원 될 테니까 그냥 조합 만들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 니네가 사업해 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일 때. 재개발 사업.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좀 더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자, 보면은 38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나오죠. 여기는 이제 저는 셀프 방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력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저는 이제 셀프 방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밑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보죠. 나머지 방식이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요때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밑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같이 밑줄. 가로 2번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그 다음에 저 옆에 페이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보시죠. 박스 안에 1번 조합이 시행 밑줄. 조합이 시행. 근데 재개발 사업은 누가 또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안 만들고. 그래서 그 2번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죠? 20인 미만 밑줄 하시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밑줄. 그러니까 사람이 작으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총회든 대의원회든 다 참석을 해야 되니까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재건축 사업은 밑줄, 조합이 시행.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입니다. 이것만 솔직히 알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이것만 알아도 다 풀립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지금부터 몇 가지 더 합니다. 시행자에서. 자, 보시면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셀프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공 등을 지정해서. 다만 주공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이것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첫 번째 주공 등, 두 번째는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이런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을 지정할 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죠. 보면은 첫 번째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 첫 번째 누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 근데 두 번째는 주공 등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할 때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한번 보죠, 책을. 그래서 가로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되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밑줄. 주공 등을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셀프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주공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주공을 지정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에는 두 번째 줄에 아까 몇 줄 했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등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서 기역에 주공 등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주공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그 앞에 있는 거 국가, 지자체, 주공, 공공기관 이 사람들을 묶어서 공공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공. 이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이니까 이 법인도 공공이 되죠. 성격이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공이나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을 박스 위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지정. 그래서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시장 군수 등이 위 1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들, 주공 등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죠. 이 사람들을 해당하는 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밑줄 공동시행자로 지정. 해서 공동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이 건등해놨죠. 건설 사업자라고 해야 되는데, 건설업자라고 해야 되는데,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랑 같이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복잡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동의요건을 일단 놔두시고, 재개발 사업 가보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위에 계신 분들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누가 하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이랑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까지만 신탁업자랑 한국감정원은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차라리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대 제가 방금 딱 말씀을 드릴 때 조합이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시행자를 정한다고 했죠? 과반수 동의. 여기도 토지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재건축 사업에서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동시행자를 정합니다. 동의 요건이 싹 다 과반 동의라는 거. 그것만. 그 다음에 여기 주공이 셀프 방식으로 할 때 시장 군수 등이 주공을 지정할 때도 동의가 과반 동의입니다. 과반 동의. 그래서 시행자에서 뭐 공동으로 하는 사람 정할 때는 싹 다 과반 동의고 셀프 방식에서 주공을 지정할 때도 과반 동의. 누구랑 같이 하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쓰는 거지 이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뭐 중간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 신탁업자 하나 빼고 틀렸다 이렇게 낼 것 같지만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인 시행자만 구분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가치를 누가 같이 하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대신에 공동시행자를 지정할 때 동의요건까지만 오늘은 누가 같이 하는지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으로 써놓은 원칙적인 시행자랑 공동시행자를 지정할 때 동의요건이 싹 다 과반동이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을 하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죠. 조합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뭐 문제를 하나 내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냥 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지문에서 보면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까지 거기서부터 일단 틀린 건데 뒤에 보면은 4분의 3, 2분의 1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뒤에 뭐냐면 여기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할 때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숫자들이 앞에 막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자체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광명시장이 야 저기 꼴보기 싫으니까 재개발 사업하자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자 하면서 그냥 싹 동의도 안 받고 밀어버리면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선 사업을 할 때도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이 아까 넘어온 건데 384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에 있습니다. 개선 사업을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 공공이 주도를 한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동의를 안 받는 건 뭐 최근에 지금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죠. 근데 거기서도 동의를 받죠. 서울역 앞에 토지 소유자들이 막 반대하는데 사업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뉴스를 안 보시나? 봤죠. 그래서 이번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공공이 한다라고 해서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을 수용이나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할 때 그때의 동의 요건인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랑 세입자 과반수. 거기 보죠. 가로 2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 가로 2가 뭐냐면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N은 공람군걸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 거기 쭉 밑줄하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랑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두 줄 내려와가지고 세입자 세대수 두 줄 내로 만드는구나. 그 바로 뒤에 세입자 밑줄 하시고 과반수 동의. 자, 정비구역에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어요.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권리자니까 이 사람들의 동의는 받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게 들어가죠. 세입자. 세입자 동의 왜 받을까요?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데 여기 어디죠? 달동네. 원래는 여기서 세입자들은 보상금을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세입자들에게 다 보상금은 지급을 합니다. 다만 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쪽에 시장 군수 등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겠다고 막 들어오죠. 그럼 이 세입자들은 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데서는 다툼이 발생한다면 여기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그러니까 용산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의 동의도 받게끔 합니다. 권리자는 아니지만 세입자들은. 다만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자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세입자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는 겁니다.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세입자가 많을 때 생략할까요? 작을 때 생략할까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 갈 데 없어서 막 싸우는 거죠. 갈 데 있으면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주변 지역에 임대주택이 충분하다면 여기 가서 살면 되니까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셀프 방식일 때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지붕이 막 구멍이 나고 연탄가스가 세고 이래가지고 집을 고치겠답니다. 그럴 때는 세입자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세입자들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환지에서 배웠죠. 소유권. 갑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그 밑에 있던 B라든지 A라는 저당권 아니면 B라는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지 방식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안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 대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안에
계간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보면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일 때 그때 동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동의 안 받으니까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때 동의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의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사람들 원래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니까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많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그 다음에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획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1번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죠? 2분의 1 이하. 거기 밑줄 하시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한 시, 군, 구에 거기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밑줄, 임대주택이 충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셀프 방식이죠. 그 다음에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럴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시장 운수 등은 밑줄, 천재지변. 태풍 오고 지진 나가지고 건물 다 묻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안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밑줄, 토지 등 두 번째 줄 맨 끝에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이건 세입자의 동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시행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죠. 뭐 읽을 거냐면은 392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번에 시공자 선정이라는 게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이제 사업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시공자가 이제 공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를. 자,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시행자들마다 좀 다른데 시공자 선정 시기. 그래서 시행자를 크게 나눠보면은 일단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에는 대표적으로 조합. 그 다음에 한 명 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죠. 여기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 네 사람을 그냥 시행자에다가 껴넣으면 됩니다. 같이 하는 사람을 빼버리면은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들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좀 다른데 시장, 군수, 주공 여기에다가 지정개발자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이때 하는 거니까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개발법에서도 조합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을 만들었었고 정비법에서도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을 만듭니다.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을 안 만드니까 할 게 없죠. 다음 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그때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조합을 안 만드니까 시행자 지정 단계 다음 거.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이렇게. 자, 좀 보죠. 가로 1번.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미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거기
다만 밑에 줄에 조합원이 100명 이하 밑줄이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다 이 말은 사람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굳이 경쟁 입찰을 할 필요 없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밑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근데 토지동 소유자는 일단 사람이 작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20인 미만이니까 이럴 때는 경쟁 입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약으로 매출. 사람이 작기 때문에 경쟁 입찰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또는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4번부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데 이 시공자 시행사가 시장 군수일 때 이럴 때는 주민들도 시행자에게 뭔가 의사전달을 해야 되니까 주민대표회의 같은 걸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주민대표회를 안 배웠으니까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 요까지 보면은 요게 사업 세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사업 세 가지를 비교한 거. 시험이 좀 쉽게 나올 때는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법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 세 가지를 비교하지 않고 절차로 들어가 버리면 정비법은 엄청 헷갈리니까 이 세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좀 아마 A4지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필기를 하시면은 한 페이지 정도 나올 텐데 요거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시고 목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1, 2월 달까지는 정비법은 요거밖에 안 합니다. 요거밖에. 자, 보면은 인문 강의를 조금 내가 좀 이게 이해가 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인문 강의에서 제가 정비법에서 요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조금 간단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사업 세 가지가 있죠.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칠판을 지우고 좀 쉬었다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쉬었다 가도록 하죠.